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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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가스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영어 제목은 Never Let Me Go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오 이시구로는 일본계 영국 작가입니다. 1954년생 나가사키 출신이고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켄트대 에서 대학 졸업을 하고 이스트 앵글리아대 석사를 합니다. 1989년에는 남아있는 나날, The Remains of the Day로 맨 부커상을 수상합니다. 참고로 맨 부커상은 최근에는 가장 권위 있는 그 영어권의 문학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벨상이 있죠. 노벨상은 이제 세계 문학을 대상으로 상을 제정하고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상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이 너무 좀 정치적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벨상의 구미에 맞는, 그러니까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상을 제정하는데 거기에 구미에 맞는 소설만 노벨상을 받는다.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다란 권력이기 때문에 노벨상이 아닌 다른 어떤 뭐랄까요, 권위 있는 상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맨 부커상은 최근에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식으로는 주로 1인칭 화자의 등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근조근 풀어가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삶의 문제를 폭넓게 사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설처럼 이제 뭐 갈등이 있고 결말에 해결하고 그래서 시원하고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예를 들면 그렇게 소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을 덮고도 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이제 아주 어렵지는 않은 그런 소설들을 쓰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2017년에 수상했죠. 그래서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은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과 역사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문학적인 압도를 보여줍니다. 이시구로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구로의 작품들은 이제 천여작, 창백한 언덕 풍경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그리고 북고상을 받은 남아있는 나날,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고아였을 때 나를 보내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묻힌 거인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수필집도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목이 생각나지 않네요. 나를 보내지 마는 2005년에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마크 로마넥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영화로 제작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고요. 네. 이 PPT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원래 출판됐던 판본의 표지입니다. 가스오 이시그로라는 이름이 있고요. Never let me go. 절대, 이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절대 내가 가도록 놓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겠죠. 영화도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벨 렛미고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1952년 인간의 수명이 100 년으로 연장 가능하다라는 자막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의 제목을 제가 이제 Never Let Me Go라고 써 놨는데, 왜냐하면 영화가 나를 보내지 마라고 된 게 아니고 이렇게 Never Let Me Go로 영화화 됐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자막이 뜹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으로 연장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이후에는 27살의 여주인공 캐시가 헤일시암 기숙학교라는 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학교를 떠나고,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플래시백이라 그러죠. 현재 사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런 식의 기법들이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그리고 소설 마찬가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78년 헤일샴이라는 곳에서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케이시, 터미, 루스,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고, 이 세 어린 친구들이 기숙학교입니다. 가서 이제 잠도 자고, 그 학교에서 사실은 그 학교에서 나오지 못하죠. 그런 학교인 헤일샴 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보다는 예술과 문학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책에는 영어로는 그 생활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술하고 문학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인 루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이 루시라는 선생님이 이 학생들이 장기 기증을 위해서 존재한다, 복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해고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애들이지만 캐시와 루스와 토미의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배경은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났죠. 이제 이들은 18살이 됩니다. 10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카티지, 보통 이제 카티지라 그러면 오두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하여튼 코티지라는 농장에 재배치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일샴 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복제 인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제 뭐 저는 원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로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들이 유전자 복제를 했다면 그 원본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사람 원본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죠.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소위 데퍼럴, 유해에 대한 소문이 이제 돕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문이냐면, 이들이 비록 복제 인간이지만 사랑을 증명하면 좀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캐시, 터미, 루스는 이제 이 삼각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을 이제 발전시킵니다. 이후에 캐시는 소위 장기 기증자를 돌봐주는 케어러가 됩니다. 이제 영어로는 케어러라고 나오는데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배경은 1994년입니다. 이제 케어러가 됐죠, 캐시가. 그리고 아, 터미 루스를 만납니다. 잦은 기증으로, 이 복제 인간이잖아요. 장기 기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제 기억이 세 번째인데요. 기증으로 인해서 루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복제 인간들이 유해라는 것이 소문뿐이었다, 실제로 유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헤이샴이라는 학교에서 예술하고 문학을 가르쳤잖아요. 헤이샴은 복제 인간도 음,
그러니까 또 오리지널처럼 인간들처럼 인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도미도 죽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원하던 사람들의 인생과 많이 달랐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제 인간들의 삶이 오리지널 인간들의 삶과 얼마나 많이 달랐는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헤일샴이라는 곳은 영국의 이스트 서섹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도 아주 외딴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그 펜스 밖으로는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이 학생들이 기숙학교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합니다. 자신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아,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배경에서는 배경이 카티지, 영국의 시골 마을로 옮겨지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이제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등장하지요. 마지막 배경은 캐시가 일하는 기증센터죠. 정확하게는 장기기증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캐시가 캐러로 일하면서 토미 그리고 루스를 만나게 됩니다. 토미와의 어, 뭐랄까요, 갈라졌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루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제 일종의 화해를 하게 되죠. 세 명의 주인공입니다. 다미, 캐시, 루스. 영화가 됐기 때문에 이미지를 뽑기가 좀 쉬웠는데요. 캐릭터들이 좀 잘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토미는 굉장히 순수한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캐시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내성적이고 되게 관찰적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랄까요, 한자로 얘기하면 외유내강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부드럽고 온순하지만 안으로는 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루스는 굉장히 정열적이고 감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캐스를 보시죠.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현재, 이 이야기는, 이 소설은 과거 회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캐시는 현재 31살입니다. 그리고 클론, 복제 인간이죠. 복제 인간은 이제 이 소설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장기 기증을 위해서 키워집니다. 그리고 캐시는 케어러가 됩니다. 복제 인간이 장기 기증을 할 때 간호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케어러라고 부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케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최근에 가장 좋은 번역은 돌봄 뭐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노동인지. 그래서 지금 뭐 가사노동이라는 말도 예전에 많이 썼지만 지금은 돌봄 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가사노동과 다른 많은 특히 이제 여성적인 그런 노동과 구분하지 않고 어, 사용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로는 케어 워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회복지의 일들이 케어 워크, 돌봄 노동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것과는 이제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가스 의식으로는 작가는 이 단어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케어러, 돌보아주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꾸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맨 처음 장면이 뭐 그런 것이죠. 자신이 대단하진 않지만 열심히 잘 해와서 케어러로서 뭐 성공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잘 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캐시가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이제 독자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캐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화하고 수동적이고 관찰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시는 화자입니다. 이 소설을 이끌어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야기꾼인데 사실 이제 소설에서 이야기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남성적인 이야기꾼이 있고 여성적인 이야기꾼이 있는데 캐시는 여성적인 이야기꾼이고 독자들을 2인칭 "you", 당신으로 호명합니다. 이 이야기꾼은 굉장히 현명하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편이고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 소설에서. 그러면서 친구들에 대한 배려, 사랑, 어떤 갈등, 그 친구들에 대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캐시, 루스, 터미라는 세 주인공이 이 삼각관계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루스의 정열적인 성격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캐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에게 맞서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캐시의 과거 회상을 따라가면서 그녀의 성장, 변화를 지켜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캐시는 소위 이제 멜랑콜리하다 그러죠. 약간 우울한 그런 결론을 내리죠.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무엇을 해도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복제 인간으로서 이 뭐랄까요? 복제 인간이 오리지널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그 시스템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이제 비춰집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터미입니다. 이 캐스의 친구고요. 어렸을 때는 다소 조급한 성격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 영어 원문에서는 크리에이티브합니다. 굉장히 창의성이 강하고 그리고 좀 조급하기 때문에 어 왕따를 당하죠. 학생들에게 따돌림의 대상입니다. 성인이 되면서는 이제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순수한 순수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죠. 이 영어 표현은 나이브합니다. 나이브하다라는 것은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토미는 변화를 잘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어린애일 때는 정말로 이게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나쁜 의미에서도 굉장히 어린애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자제하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배경이 바뀌면서 이제 우수에 찬 10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찰력이 있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토미는 이제 이 세 가지 캐릭터 중에서 캐시하고 루스가 좀 일관된 성격을 보여준다면 토미는 굉장히 뭐랄까 급격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는 복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뭐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해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아니구나. 그럴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어떤 세상의 자칫한 진실에 대해서 이 복제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인간 여기서는 이제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에 대한 어떤 주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그럼 복제되면 인간이 아닌가?' 뭐 이런 아주 뭐랄까요? 과격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 인간답다고 얘기하면 어 왜 그런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도대체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은 뭐고 우리는 인간적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인간적이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희생양, 복제인간 같은 희생양이 필요할 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전체가 미워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성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들 역시 똑같이 인간적이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얘기는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루스입니다. 루스는 캐시의 이제 베프라고 제가 줄여서 썼는데요. 베스트 프렌드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심지어는 터미보다 더 친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기적입니다. 거짓말도 잘하지요.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적이고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여성입니다. 예컨대 캐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알고 있지만 음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루스는 그렇지 않죠.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합니다. 토미에 대해서 캐시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렴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루스가 아 먼저 알려주죠. 그리고 토미와 루스가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시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죠. 이런 자신이 저지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성년이 된 이후에 후회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지금 장면은, 이 PPT의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It was because I was jealous." 이런 이제 자막이 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질투가 나서 그랬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기 이 장면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울고 있는 루스, 질투하는 루스, 이기적인 루스, 거짓말 잘하는 루스, 그러면서도 한편 냉정한 루스가 있고 순진하지만 열정적인 터미가 있고 수동적이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캐스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책을 읽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너무나 인간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질문, '누가 인간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정말 인간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캐릭터로서 작가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스라는 캐릭터는 한편으로는 이제 영어로는 foil 캐릭터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foil 캐릭터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얘기하고, 또 특히 이제 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종의 악역을 담당함으로써 주인공을 좀 돋보이게 한다고나 할까요?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foil 캐릭터라 그러는데요. 많은 면에서 캐시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도 일으키죠. 이 소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루스에 의해서 이제 루스에 의해서 단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 캐릭터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스윗 캐시. 캐시는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감정 절제도 잘하고 배려심이 있고 좀 관찰적이고 조금 수동적이지만 의지가 있는 그런 아주 스윗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토미와 같은 사람은 순진하고 열정적이고 뭐 가끔가다 이제 화도 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어떤 순진함,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루스는 이제 좀 좋아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캐시를 따라가고 캐시의 마음으로, 캐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토미가 얼마나 순수한지, 토미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뭐랄까요, 동정의 눈으로, 그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도 캐시를 따라가지만, 반면에 루스에게도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공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어, 사실은 모두 다 루스, 토미, 캐시가 모두 다 어떤 사랑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인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담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여기서 마담은 그냥 마담이라고 나오죠.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헤이섬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루스가 단언했습니다. 루스가 얘기하죠. 왜 학교에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학생들을 무서워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적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여튼 읽겠습니다. 55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몸서리 쳐지는 것을 애써 억누른 채 혹시 우리 중 하나가 우발적으로 자기 몸에 닿을까 봐 겁에 질려 있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찬란한 햇빛 속에서 나오자마자 으스스한 그늘이 드리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루스의 말이 옳았다. 마담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미를 겁내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거미가 된다면, 거미처럼 보인다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학생들이 이제 진실을 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세상이 복제 인간들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무서워하는 방식이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근데 굉장히 난폭한 어떤 사람들, 폭력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거미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거미는 어떻게 보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곤충 같은 생명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뭐 좀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복제 인간들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다음 인용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저 바깥 세상에는 마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해를 끼치려 하지도 않지만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치고 우리의 손이 자기들의 손에 스칠까 봐 겁에 질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 자신을 그런 이들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일별하는 순간의 느낌은 정말이지 등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과 같았다. 매일 걸어 지나가면 비춰보던 거울에 갑자기 뭔가 다른 것, 혼돈스럽고 기괴한 뭔가가 비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제 이런 장면이 사실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거울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영화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요. 미장아빔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장아빔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거울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봤는데 어, 뭐 10년 전 자기의 모습이랄지, 뭐 아주 늙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랄지, 뭐 욕심 많은 나의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보게 되는 순간들. 주로 이제 공포 영화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던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어떤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미장아뱀이라고도 하고,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미의 에피소드가 나왔지만 거미를 싫어하는 것처럼, 예컨대 벌레를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해를 끼치려 하고 하지도 않지만 관계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손에 스칠까 봐 겁내는 것. 어떤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알게 되죠. 여기서는 이 작가가 이제 복제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의 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타자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타자들이 있습니다. 아, 미워하거나 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음, 관계는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언제나 어느 사회나 있어 왔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장면은 이 학생들이 일종의 깨달음,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깨닫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 이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도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들도 어, 우리가 이제 복제인간이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몇 페이지만 넘기면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끊임없이 이 어린 소년들이 갖고 있는 느낌, 어떤 깨달음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이들이 정말로 인간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타이틀이죠. Never Let Me Go.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걸으면서 Baby, Never Let Me Go 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녀는 한편으로 몹시 행복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기가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 아이를 뺏어가는 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었다. 당시에도 나는
그 노래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런 해석은 그 노래의 나머지 부분과 맞지 않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내게 있어서 그 노래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 노래를 거듭해서 듣곤 했다. Baby Never Let Me Go라는 노래를 이제 계속 듣는 것이죠. 아, 여기서 이제 Never Let Me Go라는 이 소설의 타이틀. 그러니까 근데 이 소설이 이제 2인칭으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면 독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지 마. 어떤 한 존재가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에게 어, 제발 여러분 같은 독자들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관계하는 걸 싫어하는 독자들이죠. 손에 닿는 걸 무서워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캐시라는 이 주인공 화자는 어, 그 케어러입니다. 장기 기증을 하고 몸에 병이 든 복제 인간들을 let go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캐스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죠. Never let me go. 뭐 하여튼 중의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돼. 너희 중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너희 중 아무도 영화배우가 될 수 없다. 또 일전에 누군가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희 중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성인이 되면 심지어는 중년이 되기도 전에 장기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 그거야말로 너희 각자가 태어난 이유지. 너희는 비디오에 나오는 배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야. 나랑도 다른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지. 냉정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언어로 이게 가시화될 때 이들은 세상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겨울 장래 희망이라는 화제를 꺼낸 것은 되게 새로운 우리였지만 상당수의 선임들 역시 그런 화제에 합세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면 나이 든 몇몇 선임들, 특히 이미 훈련 과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고 방을 나가 버렸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런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회의시험에서 교사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 비 오던 날 오후 별관에서 루시 선생님이 우리에게 폭로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온 모든 추론들을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시기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지만 이 장면은 굉장히 이 구절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복제인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적나라하게 바로 앞 장면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중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 학생들이 모여서 장래에 무엇이 될까?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이 학생들은 캐스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 결론을 알고 있지만 어 결론을 받아들이거나 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결론을 정말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믿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복제 인간이고 장기 기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도구로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 네,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중간에 나오지만 몇몇 스님들은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고 방을 나가 버렸지만 이런 체념의 어떤 뭐랄까요? 정서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척 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모르는 척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간병사로서는 그다지 훌륭한 편이 아니었어. 도대체 운전을 배울 수도 없었고 말이야. 그래서 기증을 시작하라는 통지가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지만 사실이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상관없었어. 지금 나는 기증자로서는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간병사로서는 형편없었지만 말이야.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후 고루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져 있었다. 나는 간병사 일을 그럭저럭 괜찮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5년이면 충분한 것 같았어. 나도 내 경우와 같아, 톰이. 기증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그런 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분도 괜찮았고 말이야. 결국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 안 그래? 이제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이제 대화잖아요. 기증센터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장면에서 나는 슬프다,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어떤 체념,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정서는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 안 그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소설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그냥 체념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루스가 얘기하는 그건 결국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 안 그래? 라는 말에서 체념 이상의 어떤 것,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단지 포기하고 뭐 이렇게 슬퍼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중에 다시 이제 그려집니다. 한 문장을 더 읽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이제 토미가 계속 등장하지요. 토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이듯 낮아졌다. 선생님이 그때 로에게 한 말,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무심코 흘린 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나? 혹시 기억나, 캐시? 선생님은 로이한테 그림이나 시 같은 건 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했어. 영혼을 드러낸다고 말이야. 우리가 너희 작품을 거둬온 건 거기에 너의 영혼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좀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그걸로 너희한테도 영혼이라는 게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이란 말이다.
여기에서 이 헤이썸의 실험이 이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죠. 헤이썸에서는 소위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학, 과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학, 미술과 같은 것들을 가르치죠. 헤이썸은 복제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지는 사실은 증명할 수는 뭐 없겠지요. 물론 뭐 사진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 소설의 어떤 배경에서는, 이 소설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영혼을 증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혼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읽고 시를 감상하고, 그러니까 복제 인간들도 똑같이 문학을 읽을 수 있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예술을 창조하고 창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해시엄 학교가 문을 닫게 되죠.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읽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너희 존재를 거북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더 큰 관심은 자기 자녀나 배우자, 부모 또는 친구를 암이나 심장병이나 운동세포 질환에서 구하는 거였단다. 그래서 너희는 아주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되도록 너희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단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너희가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라고,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켰기 때문이지. 이것이 바로 복제 인간에 대한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복제 인간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진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정말로 미워하고, 아, 뭐랄까요, 죽일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 배제하고 혐오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추방돼야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 심리의 메커니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랑 똑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 죽이거나 때리기는 이제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괴물 같은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너무나도 폭력적이야. 너무나도 흉폭하고 악랄한 사람이야. 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재밌는데요.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방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을 할 수 있대.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이제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로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자를 만드는 방식, 괴물을 만드는 방식, 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하등한 인간 이외의 존재라고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런 방식은 사실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되는 방식이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와는 별개의 존재들. 나와 내 삶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하는 방식들.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캐시, 터미, 루스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복제 인간인 줄 알면서 장기 기증으로 사육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악랄하게 합리화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절실하게 자신이 복제 인간인 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해야만 되는 이유가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복제 인간들을 단지 복제로 사육하려고 했을 때 쟤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냥 기계지. 라고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절실하게 얘기를 해야만 했던 것처럼 복제 인간들은 스스로에게 절실하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얘기의 내용은 다릅니다. 복제 인간들은 자기가 복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정말 영어로는 데스퍼릿하게, 처절하게 이야기를, 조용하지만 처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인간들, 우리와 같은 인간들도 인간이야의 존재들이야 라고 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처절하게, 절실하게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비인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래서 뭐랄까요, 인간의 어떤 초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 같은 것들을 끊임없는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시간이 55분이 지났는데요. 5분을 쉬고 다시 수업이 아니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인용인데요. 이제 이걸 영어로 적은 이유는 이제 한국 하고 이제 지금 저희가 영문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된 번역이지만 저는 참고로 이제 민음사판을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는 것이 조금 더 원문의 뉘앙스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문장은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I half closed my eyes and imagined this was the spot where everything I had ever lost since my childhood had washed up. 눈을 반쯤 감고 상상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내가 어린 시절 이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씻겨서 올라온 곳이다라고 상상합니다. 지금 캐시는 차를 타고 그 장기기증센터와 다른 장기기증센터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하는 과정에 사실은 상상하면서 회상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이 소설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바닷가에서 물결이 가지고 온 어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물살에 씻겨서 와시덥, 씻겨서 올라온 그런 곳이라고 상상합니다. And I was now standing here in front of it. 그것들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And if I waited long enough, a tiny figure would appear on the horizon across the field.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아주 조그만한 어떤 형상이 저 멀리 이 들판 건너편에 지평선에서 조그만한 어떤 형상이 나타나서 and gradually get larger until I'd see it was Tommy and he'd wave, maybe even call. 그 형상이 조금씩 커져가서 내가 그 톰이라는 것을, 그 형상이 톰이었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아마 손을 흔들기도 하고 아마 나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한글에 이제 번역된 원문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컨대 그곳은 노포크였고 토미를 잃은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 잡동사니들, 나뭇가지에 걸린 플라스틱 조각, 해안선 같은 절망을 따라 걸려있는 기묘한 물건들이 떨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눈을 반쯤 감고 상상했다. 어린 시절 이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이 앞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기다리면 들판을 지나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하나의 얼굴이 조그맣게 떠올라 점점 커져 이윽고 그것이 토미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리라고. 이윽고 토미가 손을 흔들고 어쩌면 나를 소리쳐 부를지도 모른다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먼저 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이죠. 이 환상은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The fantasy never got beyond that. I didn't let it. And though the tears rolled down my face, I wasn't sobbing or out of control.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토미를 보고 있는 게 어떤 환상이잖아요. 그 환상은 never got beyond that. 토미가 저 멀리서 조그맣게 나타나서 어디까지 커지냐면 내가 토미인 줄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도 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미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나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핵심은 나한테 가까이 와서 예를 들어서 안고 울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환상은 never got beyond that. 그 이상으로 어, 커지지 않는 거죠. 토미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저 멀리에 있을 뿐이고, 그런데 I didn't let it. got beyond 하도록, 더 이상 커지도록, 나를 이름을 부르고 예를 들어 다가오도록 I didn't let it.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Never Let Me Go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 let이란 말은 뭐뭐 하도록 놓아주고 허락해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더 커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슬퍼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sn't sobbing or out of control. sobb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막 흐느껴 우는 것을 얘기하죠. 나는 흐느껴 울지도 out of control, 그러니까 통제를 잃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I just waited a bit. 조금 기다렸고요. And then turned back to the car. 차로 돌아갔고 to drive off to wherever it was I was supposed to be. 내가 가기로 했던 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으로 차를 타고 떠납니다. 운전을 하고 떠난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소설에서 마지막 장면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너무 슬프고 우리가 그냥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의 결말 같은 거 생각하면 펑펑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넣어두지 않는 것이죠. 이 작가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슬퍼하도록 넣어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마지막 장을 덮든 간에 조금 뭐랄까요, 자제력을 가지고 너무 크게 울지 말고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캐시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시죠. 캐시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캐시는 온화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이고 관찰자적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그 삶에 대한 통제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이제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갑자기 그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 2차 대전을 기록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도 많죠. 그런 다큐멘터리 중에서 어, 그 이발사가 나오는,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유튜브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유명한 감독의 그 2차 대전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유명한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쇼화라는, 이제 쇼화라는 것은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의 그 학살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 쇼화라고 하는데요. 그 같은 영화에서 당시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을 가스 챔버, 그러니까 가스실로 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태인들이 죽을 장소로 가지 않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뭐랄까요, 어떻게 설득하는 또는 꼬여내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발사죠. 그래서 이발사를 인터뷰합니다. 아, 이발사가 고백하죠. 이발사가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발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많은 사람들, 많은 유태인들, 나도 유태인이지만 내 고향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는 내 고향 마을에서 같이 이발을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샤워를 할 수 있다. 샤워하고 홈타운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는 이 이발사를 이렇게 따라가죠. 이발사가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 비참한 어떤 과거, 그런 기억들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다가 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쌉, 그러니까 흐느껴 울지도 않고 완전히 통제를 잃지도 않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죠. 그래서 감독이 얘기합니다. 계속 인터뷰 해주십시오. 영어로는 go on, you must go on. 계속 하세요. 계속 해야만 합니다. 라고 감독이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말을 못 잇던 이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굉장히 빛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진실을 전달하는 장르잖아요. 진실을 전달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 세월을 살아온 이발사, 어떻게 보면 가해자죠. 이 가해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크게 울거나 통곡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상처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크게 울고 슬퍼하면 후련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장면들, 그렇지 않은 어떤 느낌.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어떻게, 뭐랄까요, 그 역사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발사 장면이요. 캐시의 마지막 문장이 아마도 그런 장면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복제의 인간 캐시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이 마지막에 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들,
뭐 복제인간이 인간이다. 뭐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인간이 정말 악랄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게 인간이고 또 어떻게 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그런 어떤 의지적인 삶을 슬픔을 안고 또다시 길을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캐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이야기거리를 던져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를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운명, 여기서 교육은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 교육인데요. 또 이데올로기,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나를 보내지 마의 주인공들은 복제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에 결국은 순응합니다. 토미가 자기 창의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이 이제 돌지요. 사랑을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사랑을 하면 인간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 하고 토미는 인간처럼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통찰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체로 이제 운명에 순응하지요.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장기기증 시스템은 대체로 무리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운명일까요?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미래 소설인데 굉장히 희망찬 미래 소설이 아니라 소위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잖아요. 유토피아는 이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의 나라가 저기 있다라는 어떤 것이고, 디스토피아는 그런 나라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는 더욱더 암울한 그런 세상이다라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소설을 좀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미래에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그런 계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미래 소설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인간들을 뭐 하층 계급이 반란을 일으켜서 뭐 정의를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죠. 또는 아, 어떤 계급에 대해서 어떤 계급 구조에 대해서 순응하고 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랄지 이런 어떤 계급적인 구성이 미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 미래 소설이지만 물론 배경은 과거지만 사실상 미래 소설이죠. 어, 계급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 소설을 쓰면서도 디스토피아 소설의 어떤 프레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지배자와 피지배가 있고 뭐 선과 악이 대결하고 근데 이런 식의 주제를 모티프를 잡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운명이랄지 이데올로기랄지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지만 어,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질문은 남는 것이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작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 소설이건 과거 소설이건 간에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제도, 계급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제는 희망입니다. 이제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그려졌는데요. 보통 복제 인간들은 세퍼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유해를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결국은 그 소문은 헛소문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캔시는 루스와 토미가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하여튼 이런 식의 희망들. 희망은 어떤 자기 기만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토미는 자기 운명이 바뀌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유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헛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절실하게 믿지요. 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제 인간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죠. 그리고 가능성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입니다. 이런 희망은 언뜻 보면 자기를 기만하는 희망 또는 결과적으로는 없는 희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언제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또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모든 꿈꾸는 사람들은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복제 인간들도 인간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희망이라는 주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를 기만함으로써 이제 계속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가잖아요. 캐시는 복제 인간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제 인간을 어떻게, 아까 거미 에피소드가 나왔는데요. 거미처럼 더럽게 혹은 관계하기 싫다고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제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막상 현실을 깨닫으면 충격이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알고 있다는 것과 막상 그걸 깨닫을 때는 전혀 다른 어떤 감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제 인간도 우리랑 같이 영혼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제 인간들은 마치 가축처럼 사육하잖아요. 어, 자기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복제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알고 싶지 않은 진실들의 책에서는, 영어 원문에서는 horrible stories라고 나옵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소설 전편에 걸쳐 흐릅니다. 사회의 부정의, 사회의 부패, 어떤 식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랄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을 뭐랄까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고상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해야만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바로 그런 인간은 여기서 이제 편리한 대답은 그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인간들은 비인간적이고 복제 인간들은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뭐랄까요, 깔끔하게 이 소설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 캐시처럼, 루스처럼, 그리고 토미처럼 인간들은 영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굉장히 나약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부정의와 부패를 한편으로는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약함에 대한 뭐랄까요? 아주 깊이 있는 공감이 이 소설에 흐르고 있습니다. 복제 인간이 인간은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바로 그 점을 인정할 때 소위 이제 공감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에서의 어떤 시스템,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복제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루스는 사무실에서, 오피스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실현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폭력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개인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또는 내 인생에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아주 도저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소설을 읽는 방식은 영웅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낭만적인 여인이건, 또는 뭐 싸움을 잘하는 뭐 투사건, 아니면 지극히 슬픈 삶을 살아내는 한 명의 여성이건 간에,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영웅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의 이야기를, 이제 물론 영웅도 있고 여성 영웅도 있죠. 헤로인도 있고 히어로도 있고, 따라가면서 자기와 그 영웅을 일치시키면서 읽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웅이 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소설에 영웅이 없죠. 한 개인 영웅이 나타나서 뭐 근데 싹 쓸어버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개인들은 역사 또는 그 당시의 어떤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꿈꾸고 정말 엄청나게 바뀐 어떤 혁명적인 삶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갖고 내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한계, 시스템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것이 우리 개인들의 어, 최고치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은 우정에 대한, 정확하게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캐시, 토미, 루스의 우정. 이제 가족 없는 삶이잖아요. 복제 인간의 삶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관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유전자들에서 하나의 우정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뭐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굳이 얘기 표현을 쓰자면 영웅적으로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짚어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모두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독자마다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라고 이 소설을 통해서 정의하고 배우고, 또 사색하고 사유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읽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관계죠. 캐시 토미루스가 인간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 그것이 지극히 나약하고, 거짓말도 하고, 예를 들면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관계, 우정, 갈등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야말로 삶을 볼 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는 또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헬시험에서 선생님들, 사실 선생님들이지만 가디언이라고 불리죠.
어 이렇게 인도자 뭐 이렇게 불립니다. 이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에 나타나 있듯이 이제 상황 자체도 비정상이고 학생들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 그 원본들 오리지널과 복제들이잖아요. 클론 복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정상이고 누구는 비정상이라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정상으로 보는지 어떤 것을 비정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숙학교에서는 어떤 삶의 지식도 가르치지도 않고 문화예술만 가르치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아,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데 물론 기숙학교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다 했거든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어 이제 노벨상 수상자의 어떤 무게가 느껴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역사, 여기서 이제 클론 시스템이죠. 그 장기 기증 시스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클론과 같은 타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들, 뭐 never let me go, 내 손을 놓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세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정말 아, 나를 보내지 마라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고, 사실은 지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나를 보내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